예, 장사익 선생님의 찔레꽃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생명의 진리와 생명학.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발 인문학의 가능성을 이제 생명학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학의 이제 독특함, 그거는 이제 한국인의 삶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인데, 한국인의 생명, 그 개념 속에는 무언가 성스러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익 선생님의 노래에는 이제 슬픔이 깃들어 있지요. 김지아 시인도 얘기하기를 한국인의 독특한 영성, 독특한 미학에는 그런 이제 어두움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아 시인은 그걸 이제 흰 그늘이라고 그럽니다. 흰 그늘. 그래서 흰 그늘의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늘은 그늘인데 그게 흰 그늘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영성적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생명의 진리와 생명학, 지구 생명 시대의 생명문화 공동체. 그러니까 서양의 생명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양의 생명 개념은 이제 동아시아의 생명 개념을 밑바탕에 깔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졌던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생명 개념을 이제 바탕에 깔고 전개를 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서양의 신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한계점을 말씀을 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명 개념도 서양의 개념은 서양 문명 문화 속에서 나타난 것들에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살면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그런 관념들이 자기네 삶의 운물 속에 있었던 거라고 하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구촌 시대에 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생각하게 왔던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감안해라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생명이라는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합니다. 서양의 문화사, 서양의 학문사를 보면은 서양은 인식론적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인식론적.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철학이 논리적인 바탕, 뭐 논리적인 전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죠. 짜임새 있게. 그런가 하면 동아시아에는 인식론적인 패러다임이 아닌 다른 패러다임인데, 그게 무슨 패러다임이냐? 저는 그거를 생명론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생명학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부터 2500년, 3000년을 생명론적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한 서구보다 우리가 더 문화적인 깊이, 문화적인 그 짜임새, 틀이 더 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소개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인식론적인 패러다임, 뭐 하여간 패러다임의 변천을 거쳐서 이제 20세기 와서 서양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20세기, 21세기는, 앞으로의 세기는 생명이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역사의 시작에서 한 5000년을 흘러온 뒤에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 지구 생명 시대에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따라야 할 패러다임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런 얘기가 서양 사람들한테서 나오는데, 우리는 생명을 패러다임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동아시아 문화적 민족인데, 정작 우리 스스로는 생명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 논의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3년 세계 생명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 세계 생명문화 포럼을 통해서 동서양이 생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이제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김지아 시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시를 했습니다. 생명 한 줄기 희망이다. 캄캄 벼랑에 걸린 이 목숨 한 줄기 희망이다. 돌이킬 수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이 자리. 노랗게 쓰러져 버릴 수도 뿌리쳐 솟구칠 수도 없는 이 마지막 자리. 어미가 새끼를 껴안고 울고 있다. 생명의 슬픔 한 줄기 희망이다. 라고는 생명의 시, 생명이라는 시를 김지아 시인이 발표한 거, 그것을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바탕화면으로 삼았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룰 이야기는 이제 생명학 정립을 해야 할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생명학에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거는 생명의 진리를 다루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생명의 진리는 뭐냐? 생명의 진리는 삶의 진리고 삶을 앓의 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나가는 살림살이의 진리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정의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서 이제 지구 생명 시대의 생명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 너희는 번식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정복을, 그 지배의 의미를 바꿔서 그거는 정복의 의미가 아니라 관리하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창세기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작부터 인간은 살림직이라고 그랬어요. 살림직.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부터 관리인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미의 살림직으로 인간을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섰던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서요. 생명학 정립의 필요성. 환경학, 생태학, 그리고 생명학. 그러니까 서양의 지금 학문의 흐름을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시급해졌어요. 이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건 영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환경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등장을 합니다. 독일어로는 그걸 이제 umwelt라고 그러죠. 환경을 umwelt라고 그러고 환경학은 umweltwissenschafts가 되죠.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는 환경하면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개념도 자연환경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인 환경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적에 초등학교에서 환경조사 설문지 비슷한 거를 나눠줬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를 써야 되냐면은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집에 텔레비전이 있느냐, 전화기가 있느냐, 아버지 수입이 얼마냐 등등 이런 삶의 환경에 대한 거를 적어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환경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인간의 주변 환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이제 넓혀가지고 자연도 자연환경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환경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전제는 뭐냐면은 환경은 인간의 환경,
이다라고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다 이거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제 환경을 파괴해 나간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립공원을 만들고, 국립공원에는 아무도 와서 뭐 거기는 오두막도 짓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요. 아주 철저하게 봉쇄 정책을 써서 해나갔죠. 어쨌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이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각해지는 게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걸 뭐 기후 변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지구가 뭐 1년에 몇 도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몇 도씩 올라간다. 그런데 그것이 몇 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 빙하가 녹아내리면은 그야말로 또 한 번 홍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는 농담 삼아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럼 일본이 아마 제일 먼저 잠겼다 일어날 텐데, 그 잠겼다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라고 하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 가지고 슬슬 이제 많은 육지들이 잠겨가고 있어요. 그걸 걱정하는 나라들이 꽤 있죠. 지금 일본도 걱정하지만 아시다시피 베니스가 그걸 걱정해요. 베니스는 바다 위에 진 도시잖아요. 그런데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도시가 슬슬 잠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는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 기후의 문제가 단순히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지구 전체가 닥치고 있는 위기다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럼들을 마련해서 그 이산화 발생량을,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국제회의에 가입을 했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자기네는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거 지구 전체의 문제니까 이제 서로 뭐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데는 페널티를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각자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어디냐면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억울하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데. 아니, 니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실컷 써가지고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고 해서 다른 에너지 대체원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가장 그 초보 단계인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를 써가지고 간신히 이제 개발동사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못 쓰게 한다면은 우리 보고 개발을 막으라는 얘기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개발도상국에는 약간의 혜택을 주는 식으로 국제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자기네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어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물권을 염려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된다 이거죠. 결국은 인간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보장도 결국은 생물권이 지켜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포괄적인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의 문제는 생태학적인 관심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학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태학적 관심으로 해결이 된다. 모든 생명체의 삶의 조건과 생명과 환경의 관계, 생명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해야 된다.
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학이 생태학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생태학적인 논의를 좀 해가다 보니까 이제 생명의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생명의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생태학은 생명의 진리에 탐구하는 생명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생태학에 관해서 생태학적 윤리를 쓴 사람이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기술 시대의 생태 윤리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낸 책이 이제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낸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그 사람이 냈던 예전의 책을 생명의 원리라고 해서 제목을 바꿔서 냈어요. 왜 그러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생명의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제목 자체를 바꾼 거죠. 본래는 유기체와 자연과 뭐 그런 식의 책이었었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갖기 시작하는 것이 20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프란츠 카프라의 생명의 그물이라는 책이죠. 프란츠 카프라는 이 사람이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 그것이 그리고 생명의 그물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 자체가 동아시아 문화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아시아가 바로 생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드라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용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생명의 그물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모든 인류, 우주 이 전체는 결국은 생명의 그물망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그물망의 그물코고, 그 그물코는 우주 전체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불교적인 생각을 그 사람은 자기 학문의 밑바탕으로 깔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학문에서, 소위 말하는 생명학에서 문제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명의 발생과 기원, 전개와 진화, 역사와 문화, 변화와 변이, 생명의 원리와 구조, 가능 조건과 상호 연관, 작용과 기능, 정보와 유전, 다양성과 동일성, 지향성과 의식, 마음과 정신, 물리학적 토대와 생물학적 구조, 사회학적 학습과 조직, 심리학적 반응과 적용 기제, 종교적 의례와 초월, 윤리도덕적 관습과 가치관 등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저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는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연구가 또 너무나 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사상으로 올라가서 동학사상에서 얘기하는 생명,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명, 뭐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을에 무슨 주제가 생겼다 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과거 그 주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문헌학적인 연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철학이 미천화되는 거예요. 문헌학적 연구 가지고는 철학이 되질 않아요. 철학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문헌학적인 것은 과거에 그 문헌을 다룬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인 거예요. 과거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사람은 그 문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식의 문헌을 썼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오늘날
태어나면은 그 책이 아닌 딴 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철학에서는 바로 시대적인 상황을 문제에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거죠. 제가 80년대 귀국해서 그 당시 캠퍼스에는 반정부 투쟁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을 때, 끊임없이 체류가스가 교내 캠퍼스를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걸렸던 게 눈병이에요. 독일에서는 도대체 체류가스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매일같이 맞다시피 하니까 눈이 반응을 보인 거죠. 어쨌든 그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그 사회주의 철학, 그게 누구예요? 막스 레닌 철학이었잖아요. 그 막스 레닌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파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상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오늘날의 막스가 돼야지 100년 전, 150년 전에 했던 그 막스의 이야기를 오늘날에 적용시키려고 그런다면 안 된다 이거죠. 막스도 실패한 이론인데 그거를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환경에다가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아시다시피 막스 레닌은 자기 시대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실험이 계속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1989년을 기해 가지고 완전히 막스 레닌주의는 그야말로 학문의 연구에서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뒤늦게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 시대적인 상황을 고민을 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인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이 사는 게 민중신학인 거예요. 80년대의 민중신학. 남미에서는 무슨 신학이 있었어요? 해방신학이 있었죠. 남미의 해방신학은 오히려 기독교적인 교리하고 플러스 막스 레닌적인 사상, 이거를 접목시켜서 해방신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바티칸에서는 그 당시 해방신학을 주장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한 주교님, 로메로 주교님이 미사 드리치다가 그 정부군에 총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아마 시성식이 어제 오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막스 레닌을 오늘날 남미에서 막스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해방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80년대 민중신학은 바로 한국의 지식인들이 우리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인 틀거리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저는 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중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안병무 선생님은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80년대에 그 양반에 대한 연구가 독일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80년대에 어느 독일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민중신학자 안병무였어요. 그거는 독일의 대학의 역사를 눈을 뒤집고 봐도 없는 거예요. 독일 대학의 박사학위 주제로서 한국의 어떤 학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예, 어쨌든 바로 그런 한국적인 풍토에서 만들어진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학문이 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민중신학
민중신학자 안병문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신학적인 풍토는 80년대의 민주화 운동, 거기에 전태일 사건과 같은 노동자들의 탄압,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대에 맞는 신학도 시대에 맞는 신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신학이 문제가 되는 건 거예요. 민중신학 1세대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는데 2세대, 3세대로 가서는 이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바뀌어야 된다면은 생명론을 가지고 생명신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섯 선생님을 얘기를 하겠지만 다섯 선생님한테서 생명신학의 단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펼쳐야 돼요. 예, 그러면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학문적인 논의가 없었느냐? 없을 리가 없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자연, 우주, 그 우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이 전체를 생명체를 모델로 삼아서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한 시도. 그 시도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전에는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시대로 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유치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성적인 해석으로 이제 바꾸죠. 그래서 이데아가 등장하고 진료 형상론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철학 공부를 할 적에 이제 어떤 철학 교수가 재밌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생명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허허 사막을 어떤 사막에서 헤매고 다니던 사람이 그 사막 모래 속에서 우연히 시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뭐 이것이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낯선 그런 행성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계를 발견했으면은 당연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막 또는 그 행성 거기에는 누군가가 생명체가 있었고 더군다나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다 적용하느냐면은 자연 우주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연 우주를 잘 봐라 이거예요. 그게 잘 맞아 돌아가는 시계다 이거죠, 시계. 그렇잖아요.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오묘해요. 전체, 태양과 지구, 나머지 그 행성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기막힌 시계거든요. 그래서 시계 이해를 든다면은 이제 그럼 이제 이 시계의 이제 비율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시계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의 시계는 어땠습니까? 예전의 시계는 저희 말하는 밥을 줘야 됐죠. 밥을 줘야 됐어요. 태엽을 감아야 됐잖아요. 태엽을. 저런 벽시계는 커다란 태엽으로 이렇게 따락 소리가 나는 걸로 감든가, 아니면 시계줄을 쭉 잡아 올리는 걸로 감든가, 아니면 우리 손목시계는 어떻습니까? 손목시계는 밥을 줬잖아요. 그럼 안에서 태엽이 감겨가지고 태엽이 감겨서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갔잖아요. 그럼 대충 얼마 갔습니까? 한 뭐 12시간, 이제 잘 만들어서 12시간 갔죠. 그럼 12시간 지나서 밥을 줘야지 또 12시간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발달한 시계가 어땠어요? 그 다음 발달한 시계는 그 안에 일종의 진자가 있어가지고 이 차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그러면은 그 흔들림에 의해서 흔들림이 자동적으로 밥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고 돌아다니는 동안은 이게 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에 풀어놓고 자면은 밤에 있는 동안은 그 밥을 먹은 상태라 밤 사이에 계속 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고 또 낮에 활동하면서 하면은, 그리고 어디 기억나시나요? 그런 식의 차신 적? 기억나시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요즘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과르츠 시계죠.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빛의 파동인지 뭔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 밥을 줄 필요가 없이 그걸 이제 배터리로 해서 그 파동을 생기게끔 해서 배터리의 수명만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계는 뭐예요? 이제 하루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1년, 2년 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은 영원히 가는 시계를 만들 수가 있죠. 영원히 가는 그 쿼르츠 우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그 유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짜로 천재라면은 이 우주의 창조주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느님이 밥을 주러 지구에 내려오신 거예요. 밥을 주러.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밥을 주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사, 세속사에 관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로 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느님이 진짜 전능한다면 뭐더러 매번 와서 밥을 주냐? 밥도 안 주고 영원히 가는 시계 만들었을 거 아니냐라고. 그 뒤로 이제 하느님을 생활세계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영원히 가는 시계로 만들어서 하느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는 인간이 바로 하느님이 만들어낸 그 원리 원칙을 찾아내서 그거를 개발해 나가는 거. 그게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책무다라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근대예요. 그래서 근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살아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거대한 자동기계예요. 거대한 자동기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어로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이 세 개가 있었어요. 조에라는 개념이 있었고, 비오스라는 개념이 있고, 푸시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조에는 운동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얘기를 하고, 비오스는 이제 생명체, 낮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비오스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비오그라피예요. 비오그라피. 개인의 삶의 일정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의 여정을 비오그라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오스는 그렇게 한 개인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시케는 뭐예요? 푸시케는 생명을 생명이게끔 만드는 그런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여기에 이거 학문이라는 의미를 붙이려면 거기다가 로기를 붙이면 돼요. 로기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조에에 로기를 붙이면 주로기가 돼요. 그럼 뭐예요?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개념 속에 학문을 붙이면 생명학이 안 나오고 동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오스에다가 로기를 붙이면 바이올로기가 돼서 그게 뭐냐면 생물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시케에 로기를 붙이면 사이콜로기가 돼서 심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자기네가 쓰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낱말들을, 생명에 대한 낱말들을 이렇게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학, 생물학, 심리학. 그래서 정작 생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붙이는 거죠. 붙일 용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계속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생명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 철학이니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서양에서 보고 있는 생명과 그 다음에 학문 이것이 동서양이 다르다 이거예요. 서양의 생명 개념,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개념도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선 생명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체와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이제 생태학인데, 에콜로기, 이칼로지인데, 이 에콜로기에는 에코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 오이코스에서 나왔어요. 오이코스는 집, 거주, 주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카로지의 우리말 제대로 된 번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학이에요. 살림살이 학. 이카노미도 바로 똑같은 이카가 들어가 있어요. 이카. 오이코스. 그러니까 이카노미에 대한 우리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림살이죠. 경제에 대한 본래의 우리말은 한자를 안 쓰면은 살림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카노미는 살림살이고 이카알로지는 살림살이 학인 거예요. 20세기 말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이건 유럽 학자가 한 얘기예요. 경제와 생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이카노미와 이칼로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우리말로는 살림살이와 살림살이 학 이 둘은 조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거는 조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와 생태가 충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살림살이가 지금 바로 이 생태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생태학, 그거는 생명 방식의 한 형태를 지시할 뿐이지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미는 없다 이거죠. 생명을 살아가는 인간 삶의 방식으로 보고 모든 생명체의 삶의 방식과 터전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생태학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명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다음 생명학, 그러면 생명학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생명학은 삶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 생명은 생명 자체, 원생명 그런 식의 의미고, 삶은 이제 낮 생명이 살아나가는 그런 양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살림, 살아나감,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문제고,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생명의 문제고 이건 낮생명의 문제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학은 이제 그런 이제 큰 문제의 틀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생명 이해는 어땠느냐라고 볼 적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살라는 하늘의 명령, 이건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살라는 하늘의 절대 명령, 그 생명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속 선생님은 우딜름, 그러니까 천명이죠. 천명에 따른 몸살음, 천명에 의해서 나의 몸을 태우는 거, 그게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차원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밑바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일종의 생명학적 지향성을 이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이해 속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저걸 어떻게 발음을 해요? 천명을 우리말로. 웃일름. 예? 웃일름. 웃일름. 시옷. 히읗의 웃.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름. 일르다라는 건 그러니까 웃일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그런 우주적인 생명과 그런 개별체의 삶, 이것을 이제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이데거의 말을 빌려서 저는 이거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아니라 생명학적 차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생명학적 차이. 생명학적 차이는 생명과 생명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의미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학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학문이라고 했을 때 서양은 학문이 이렇게 시엔시아, 독일어로는 비신샤프트, 그리고 여기서 비센, 시엔시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의 체계가 서양에서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양에서는 학문, 이거는 뭐예요? 학문. 말 그대로 배워 물음, 묻고 배움, 묻기 위해 배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고 이것이 가지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 다음에 궁신지화라고 하는 거.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이 이제 된 사람, 되니. 그게 군자에 대한 우리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의미는 서양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인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미하고 학문에 대한 의미, 이 둘을 합친 생명학이라고 한다면은 21세기 이제 지구촌 시대에 동서통합적인 새로운 학문이 태동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명학 정립을 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동서통합적 생명담론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생명담론, 동서통합적인 생명담론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거는 바로 현대적인 문제의식,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지를 알고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명을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제기해야만 제대로 된 생명담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문헌학적으로 해서 동학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한 문제의식을 본다면은 바로 이제 지구적인 생명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구적인 생명 문제에 동서통합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생활세계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틀어나가게 하는 인식론적인 틀, 이제 패러다임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동서의 학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생명 현상을 총체적으로 그 구조와 층위, 얼개와 차원에서 구명하라고 시도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명학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인연이 돼서 생명학 정립의 필요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진 게 세계 생명문화 포럼이라는 것이 경기 200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개국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 명이 모여서 사흘간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이 세계 생명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발족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 나온 이제 브로셔 발표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아름다운 모심, 힘찬 살림,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냈습니다. 아름다운 모심 신찬 살림. 이건 이제 김지아 시인의 화두죠. 모심 살림이라고 하는 거. 제가 김지아 시인하고는 나름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바로 이 세계 생명문화 포럼에 참석했을 때 김지아 시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세계 생명문화 포럼에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이론들을 글로벌 생명학 동서 통합을 위한 생명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자음과 모음사에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생명학회라고 하는 학회도 창립을 해서 제가 그때 초대 회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저 초대 회장을 이제 맡았었죠. 저하고 김지아 시인하고의 인연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김지아 시인을 만난 것은 2003년 바로 이 세계 생명문화 포럼이 개최가 되던 그 해에 아마 뭐 봄인가 여름인가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우리사상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몇몇 학우들하고 학문적인 친구들하고 결성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 그 다음에 다석위영무장 선생님의 사상, 그런 걸 연구하면서 결국은 서양의 학문적인 추세가 생명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생명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새로 나오는 생명에 관한 책들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같이 읽고, 아까 얘기했듯이 카프라의 생명의 그물, 뭐 그런 책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문사에서 생명에 관한 논의들이 어떤 게 있었나라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동학에서 말씀드린 동학에서 다룬 생명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의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초대해다가 모셔다가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사상연구소에서 책을 낸 게 2000년에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냅니다.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말씀드렸듯이 유교, 불교, 노장 사상, 무속 뭐 이런 데에서까지 생명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죠. 그렇게 나름대로 생명을 우리사상연구소에서 꽤나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김지아 시인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를 알고,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김지아 시인도 생명에 대해서 많은 글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김지아 시인의 생명 사상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을 제가 학술지에다 발표를 했죠. 해석학회지라고 하는 철학 전문 학술지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김지아의 생명에 대한 최초의 철학 논문일 거예요. 김지아의 생명 사건론,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우주적 대해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지아 시인의 생명 사상을 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 그때까지는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논문까지 썼지만,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는 김지아 시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알게 된 건 대학교 시절에 이제 그 양반이 오적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 오적을 그 당시에 가톨릭 잡지 창종가에 냈다가 이 정부 측의 검열로 인해 가지고 이걸 전부 회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몰래 베끼던 생각,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지아 시인이 저보다 한 6살인가 많아요. 그래서 김지아 시인의 영향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독일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김지아 시인이 생명의 감옥소에서 나오면서 이제 생명이 화두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생명에 대해서 쓰고 그래서 그 뒤 또 쓴 글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이게 이제 별세본인데 이 별세본의 하나를 그 당시 우리말로 학문학이 모임을 하는 가운데 그 부회장으로 있었던 연세대의 국문학과 정영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정영기 선생님이 원주 캠퍼스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또 원주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김지아 시인하고도 연관이 있던 사람이 김지아 시인하고도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젠가 김지아 시인이 도망 다닐 때 집에 한번 재웠다가 그것 때문에 연세대 교수, 그전에는 세종대 교수였나 그래요. 교수 자리를 뺏겼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서웠죠. 그래서 교수직을 한 7, 8년 빼앗긴 채로 있으면서 이제 문학사상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잡지 내고 그러던 양반이에요. 예, 그래서 김지아 시인하고는 이제 막역한 사이라는 거를 우리말로 학문학의 모임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 별세본을 드리면서 이건 김지아 시인에 대한 생명사상이니까 이거를 김지아 시인한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지아 시인한테 전해줬는데 김지아 시인이 바로 그 해 여름인가에 이제 자기의 글들을 모아서 그 글들을 생명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2권으로 내는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가서 이제 김지아 시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문적인 연결이 돼가지고 그 뒤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생명사상, 세계 생명문화 포럼도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어쨌든 이렇게 뜻이 맞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게 다속 선생님으로 얘기한다면 뜬나죠. 그러니까 뜬나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생명학을 정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은 못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생명의 진리는 뭐냐? 생명의 진리는 이제 저는 여기 썼듯이 이제 생명의 진리는 삶의 진리고 살암의 진리고 살림살이의 진리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생명과 생명체의 구별 그것을 저는 이제 생명학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데거가 존재론적 차이라는 말을 한 거를 저는 이제 생명과 관련지어서 생명학적 차이라는 낱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명학, 그거는 생명의 진리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 그냥 일반적으로 잡아서요.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탐구 대상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럼 그 탐구 대상이 뭐냐? 그걸 찾으려면은 생명을 어디에서 만나는지, 생명을 어디서 경험하는지, 생명을 어디서 관찰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생명체죠. 생명체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만나게 돼요. 생명은 그것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현상의 자리인 생명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생명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생명학으로 정립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학, 식물학 또는 생물학 또는 심리학 그렇게 부분적인 차원의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학적 차이에 주목을 해서 이 생명과 살아있음, 살아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뭔지를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 생명과 무생물을 구별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이미 생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생명, 살아있음, 살아감에 대해서 앞선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호하고 분명치는 않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생명의 이해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한 막연한 이해 속에 여러분들은 생명체를 만나면은 즐겁고 생명체가 갓 태어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같이 환희를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벌써 생명에 대한 우리는 나름대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왜냐하면은 생명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구 온난화, 원시림의 난개발, 오존층 파괴, 생물 서식적 훼손, 생물종 멸종, 국지전쟁, 테러, 기아, 빈부격차 심화, 이민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서양의 지식인들, 서양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더불어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잘 보면은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생존이 걸린 개체 삶,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낮 생명이고 종으로서의 생명이죠. 이런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명의 그물망을 만들어 나가는 더불어 삶, 그거를 이제 한 생명, 온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온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볼 적에 우주 140억 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온 생명의 진화 전체를 염두에 두고 생명의 의미, 뜻을 문제 삼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학에서 다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지금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삶과 미래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바로 삶의 문제이자 또한 생명 그 자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고 풀건 그 결과는 직접 그의 삶의 이 문제 풀이가 대목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이 보이는 독특한 면이에요. 인간은 주변 세계의 위험에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물음과 대물음을 통한 폭넓은 경험에 바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강아지, 고양이하고 인간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강아지, 고양이, 비둘기 이런 동물들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죠.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아다녀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위협에서부터 도망가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문제로 의식을 해요. 문제로. 그 어려움이 왜 생겼나? 어디서 원인이 있나?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푸나? 라고. 그래서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움을 문제로 삼고 문제를 이제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하죠.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물음을 계속 가슴속에 담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되물어보고 이런 것을 이제 부름이라고 해요. 뿔큼. 쌀알을 밥하기 위해서 불리잖아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그걸 물음, 부름, 그 다음에 푸름 이렇게 무부푸루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물음을 가슴속에서 계속
뿔키는 거, 그게 이제 부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서 나는 게 이제 푸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바로 그런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에 바탕하여서 묻고 뿔고 그 다음에 풀어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알미란 것은 삶 속에서 아픔을 통해서 커가는 알을 깨고 나오는 아름이며 아름이다 라고 하는 거. 알은 아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은 생존을 위해서 탄생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인간만이 독특한 것은 바로 전체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철학은 뭐냐, 형이상학은 뭐냐, 그거는 존재하는 것 전체로의 침입 사건이다. 존재하는 것 전체로의 침입 사건. 인간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존재하는 것 전체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등장하면서 우주가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우주는 자기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면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우주라고 붙인 거예요. 우주.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질서 잡힌 전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여기에 인간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인간은 글을 발견해서 이 글을 축적, 전달, 공유하는 대로 써서 그것은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계속 전개되어 오죠. 예, 이렇게 생명의 진리의 전개는 낮생명, 정생명, 뜻생명, 온생명, 항생명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학의 관심은 뭐냐? 그거는 생명의 진리에 인간종을 포함한 개의 낮생명들과 정생명들의 구체적인 삶의 진리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 나가는 우주적 온생명의 진리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제 크게 생각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기에서 생명체에서 모델은 바로 생명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명학적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생명의 진리는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면은 그거는 우선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개개 생명체들의 삶 속에 각인된 생명의 진리는 먼저 어디에 있냐면 개개 낮생명의 몸에 있죠. 몸에. 그 몸 안에 이미 뜻생명, 한생명, 온생명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석 선생님의 얘기를 빌린다면 그게 씨알이고 소갈이고 바탈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생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열생명, 힘생명, 살생명, 알생명, 맘생명, 암생명, 씨생명, 꽃생명, 잎생명, 함생명, 터생명, 보생명, 온생명, 망생명, 일생명, 뜻생명이라고 이렇게 전개돼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좀 살펴보시면 알게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진리는 삶의 진리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의 몸은 다양한 차원의 생명의 진리에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명의 운동이 있고, 이 생명의 운동은 이제 물리화학적인 운동, 생물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인식론적인 운동까지도 있죠. 그래서 물리화학적인 운동은 에너지의 결집과 해체, 이동과 교류에 대한 원자, 분자, 전자, 소립자,
등의 이합집산의 진리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진리는 대사, 지각, 감각, 운동, 정식, 번식의 진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거는 가족, 무리, 사회, 민족, 국가의 진리가 될 테고, 인식론적인 운동은 자기의식, 암, 지혜, 과학기술, 역사의 진리가 되겠죠. 이렇게 생명의 운동을 우리는 다각도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렸듯이 동서통합적 차원에서의 이 생명의 진리에 대한 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낮 생명의 몸이 이제 기본이 돼서 거기서 기본적인 몸의 활동, 먹기와 짝짓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맺음의 패턴, 몸짓, 짓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생, 함께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측량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주적 생명 현상에 대한 인간 측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려서 혼란스럽죠? 그래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